안녕하세요. 오늘 강의를 맡게 된 강종헌입니다. 저는 월간 창업경제 발행인이면서 K창업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습니다. 실제 저도 막상 여러분들과 같이 창업 현장에서 창업도 경험했고 폐업도 경험했고 여러 다양한 경험을 가졌습니다. 근데 폐업, 오늘의 주제인데요. 과연 이 폐업이라는 자체를 가지고서 내가 주저해야 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하고자 이번 시간을 한번 만들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폐업을 위해서 꼭 필요한 리스트 구성입니다. 네 가지 목차를 갖고 진행할 건데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폐업을 결정하게 됐을 때, 그 다음에 폐업 원인에 대한 분석, 그 다음에 폐업에 대한 진행, 그 다음에 폐업 이후에 과연 어떤 것을, 이렇게 해서 네 가지 목차를 가지고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 목차인데요. 일단 폐업 결정입니다. 여러분들이 막상 폐업을 결정한다고 해도 폐업 여부에 대해서 한번 판단을 해보셔야 돼요. 일단 막연하게 내가 지금 현재 사업이 잘 안 된다고 해서 과연 지금 폐업을 해야 될까?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입니다. 그런 부분을 고민하고서 과연 내가 여기서 업종 전환을 했을 때 약간의 비용 투자를 통해서 다시 재기가 가능한지, 아니면 지금 팬데믹이라는 상황을 휴업을 통해서 잠깐 멈춰볼 것인지, 마지막으로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그러면 폐업을 해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은 홧김에 폐업 신고를 하지 마십시오. 보통 내가 사업이 안 됐을 경우에 대부분의 사업자들이 홧김에 먼저 세무서에 가서 폐업 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손실을 발생시키는 사유가 됩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발생됩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이런 저런 결정을 할 수가 없어요. 업종 전환, 휴업, 과연 폐업, 어떤 게 나한테 지금 적합한지. 이 시기에는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폐업 여부는 사업 분석을 통해서 진행해야 됩니다. 잘못된 내가 폐업 자체를 했을 때 결국 더 큰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의 냉철한 판단이 요구됩니다. 막상 전문가가 판단해서 어떤 보수나 아니면 그 형태에 대한 약간의 개선을 통해서 다시 재기가 가능하다 그러면 나한테는 손실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명심할 점,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꼭 상담을 받아보십시오. 지금 각 기관에서도 많은 사업장의 컨설턴트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컨설턴트를 통한 방법도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폐업을 결정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중간 단계에서 꼭 중요한 부분이라고 해요. 냉각 기간을 가져라. 폐업을 결정했다고 해서 이 폐업 자체가 이번 주, 다음 주 이렇게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내가 폐업을 결정한다. 그 시점부터 시작해서 자산을 정리하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사업장에서 가지고 있는 자산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음식점 같은 경우는 냉장고부터 시작해서 의탁자 여러 가지 나오는 거고, 도소매점 같은 경우도 본인이 판매하는 서비스나 아니면 상품에 대해서 이런 자산이 있습니다. 이런 자산을 정리할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자, 냉각 기간을 갖는 두 번째가 있는데요. 왜? 폐업 이후에 내가 무엇을 할 건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폐업 이후에 내가 취업을 할 것인지 아니면 재창업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냉철하게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지금 폐업 바로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뭐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냉철하게 생각해 보고서 좀 한 발짝 물러서십시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두 번째, 폐업 원인을 분석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체가 지금 막상 폐업을 한다고 해서
어떤 부분 바뀌지가 않습니다. 근데 한 조사에 따르게 되면은 폐업 이후에 재창업을 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실제 30%의 사람이 폐업 이후에 같은 업종으로 재창업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자, 근데 문제가 뭐냐? 재창업을 했을 때 지금 폐업하는 원인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지 못한다? 결국은 재창업을 해도 같은 현상으로 폐업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많은 부분들이 내가 지금 폐업하는 거는 지금 코로나, 팬데믹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얘기 드리고 싶은 게 코로나와 팬데믹은 어떠한 증상이에요. 예전에 우리가 금융위기도 겪었고 다양한 위기를 여러 번 겪었습니다. 그 시기에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밖에 나가보면 실제 잘 되는 집들은 코로나나 팬데믹 이런 얘기 안 합니다. 꾸준하게 손님들을 받고 꾸준하게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몇 분 대표님들하고 얘기를 나누다 보면은 저희는 그런 거에 대해서 한 번도 지금까지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렇다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폐업한 원인이 실질적으로 코로나19하고 팬데믹 영향이 있지만 그 외에도 다양한 문제로 폐업하게 됐다. 이거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꼭 폐업하시기 전에 내가 과연 폐업하는 원인 자체가 꼭 코로나19일까?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서 원인을 정리하세요. 간단하게 원인 정리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폐업 원인을 정리할 때는 문제점을 찾고 해결 방안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실제 가장 많이 얘기하는 문제점이 있죠? 과당 경쟁. 과당 경쟁은 말 그대로 동종 업종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서 서로 제 생각과 함께 하다 보니까 폐업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문제점이 뭘까요? 과당 업종이 문제일까요? 아니에요. 과당 업종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차별화 전략이에요. 똑같은 업종이라도 차별화가 있다 그러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듯이 여러분들이 내가 폐업하는 원인들에 대해서 하나 적어보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두 번째, 준비 부족. 과연 여러분 한번 창업 시에 내가 이 사업장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고 어떤 위기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이런 것도 한번 정리해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상권의 쇠퇴. 지금 현재 코로나 때문에 종로 상권, 명동 상권 쇠퇴해서 폐업한다. 이런 문제가 발생될 수 있어요. 그럼 과연 상권이 쇠퇴했을 때 내가 어떻게 대처를 해서 이 사건에서 살아남을지인지 그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창업자의 지식, 경험, 능력 부족. 결론은 대표자의 능력이 가장 중요해요. 대표자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에 따라서 사업 자체가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짚어보시고 원재료비, 인건비, 임대료의 상승 해마다 이것들은 상승되고 있어요. 지금까지 원재료비가 떨어졌다? 인건비가 떨어졌다? 이런 얘기 없잖아요. 내년에도 인건비도 상승되고 내후년에도 계속 상승됩니다. 과연 이 부분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이 부분도 고민해 볼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운영자금의 부족, 그 다음에 아이템의 선정, 그 다음에 영업 및 마케팅의 실패, 그 다음에 고객관리 소홀, 부실 프랜차이즈를 만나서 실패하는 것들.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내가 느끼는 부분들을 객관적으로 하나하나 작성해 보십시오. 이 부분들 자체는 주관성을 띄면 안 돼요. 보통 매뉴얼을 한번 주고서 대표님 한번 이거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은 본인의 의견만 쓰세요. 나는 열심히 잘하고 남들이 좋아하는 거 다 했는데 왜 내가 사업이 안 될까? 이런 얘기만 많이 하세요. 실제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작성하는데 좀 오하다? 그럼 주변의 도움을 빌리는 것도 나은 방법이에요. 주변에 내가 이런 부분을 평가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나를 봤을 때 이 사업장을 봤을 때 어떤 게 문제점인지 한번 알려주시겠습니까? 이렇게 한번 정리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 이 점 꼭 명심하십시오. 세 번째 단계입니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일단 폐업 진행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폐업을 진행하게 되면은 제일 먼저 하실 일이
폐업 계획표를 작성하는 얘기입니다. 폐업에 대한 진행 과정을 계획표를 만들어서 내가 어떤 부분을 언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빠진 부분이 없는지 하나를 정리해 보셔야 돼요. 자, 기본적인 거, 여러분들 폐업하게 되면 제일 먼저 하실 게 뭐예요? 내가 공인중개사무소나 부동산 사무소를 통해 가지고 양수인 확보부터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작업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할 것인지. 자, 종업원 퇴직? 그러면 내가 과연 신규 임차인을 구해서 나가면 좋지만 신규 임차인을 못 구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업원이 있다. 종업원에 대해서 퇴직 처리는 언제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다음에 가지고 있는 직기들, 그 다음에 철거, 원상복구 부분,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임대보증금 회수, 그 다음에 폐업 신고, 세무정산. 이 부분들을 내가 어디서 어떤 식으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할 것인지를 하나 기록해 보세요. 이런 기록이 없이 머릿속에 들어있는 상식만 가지고서 진행한다 그러면 뭔가 하나는 빠뜨릴 수밖에 없어요. 빠뜨렸다? 결론은 이 문제점 자체는 여러분한테 다시 손실로 들어옵니다. 왜? 그 빠뜨린 부분을 다시 진행하기 위해서 시간과 비용을 날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꼭 한번 체크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이제는 내가 폐업을 한다? 마음먹으셨다 그러면요. 가장 첫 번째 할 일이 있습니다. 임대인한테 임대차 해지 통보를 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이러이러한 사정으로 더 이상 운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폐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대차 종료에 대해서 해지 통보를 해주셔야 됩니다. 해지 통보를 안 하게 되면 묵시적 권한으로 들어가서 자동적으로 임대차가 연장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해지 통보를 할 때에는 내용 증명을 발송하는 방법도 있고 SMS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보통 내용 증명 발송하니까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세요. 아, 이거 내용 증명 발송하면은 임대인이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 아니야? 해코지 하는 거 아니야? 서로의 감정이 상할 것 같기 때문에 잘 안 하세요. 그때는 꼭 SMS 문자 메시지를 또 보내셔야 돼요. 근데 단순하게 SMS 문자 보내실 때 그냥 저 이제 장사 그만할 거예요. 이제 사업 접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보내는 게 아니고요. 날짜를 꼭 기입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몇 월 며칠까지 사업을 하고 이 사업을 종료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셔야 돼요. 차후에 보증금 회수 시에도 이런 부분 자체가 큰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폐업을 결정했다. 그 순간부터 제일 먼저 하실 일이 있습니다. 임대인한테 해지 통보를 해야 돼요. 자, 해지 통보라는 거는 내가 임대인한테 언제까지 임대차 기간을 이용하고 그 이후에 폐업을 할 것이다. 사업을 종료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통보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보통 내용 증명을 발송하거나 SMS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용 증명 같은 경우는 발송하시는다 보면은 보통 임대인하고의 관계가 나빠지지 않을까? 임대인이 나를 싫어하지 않을까? 괜히 꺼리는 부분이 많아요. 자, 그렇다 그러면 SMS 문자 메시지라도 꼭 보내세요. SMS 문자 메시지를 발송할 때 단순하게 제가 사업을 그만두겠습니다. 이런 메시지는 아니고요. 정확하게 날짜가 들어가 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제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임대차 계약을 하였고 이 임대차 계약이 언제 종료가 됩니다. 이 종료되는 시점에 제가 임대차 계약을 마무리할 것이니 보증금을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보증금 회수 부분에 대한까지 명시를 하셔야 돼요. 자, 이 부분이 빠져있다 그러면 차후에 여러분들하고 임대인하고 보증금에 대한 문제로 부닥칠 수가 있어요. 실제 그런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지금 제가 통보를 했으니 가장 먼저 할 게 뭐예요? 주변에 있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통해서 매물을 올려놔야 돼요. 자, 근데 공인중개사 사무실 막연하게 이쪽 저쪽 가시지 마시고요. 사업장 주변에서 한 블럭에서 두 블럭이 떨어져 있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이용하십시오. 그 중에서도 상가면은 상가를 전문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이 가장 좋습니다. 일반 주택, 전세, 월세 이런 데를 취급하는 곳은 상가 문의를 거의 받지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상가를 전문적으로 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이용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서두 얘기했듯이 한 블럭, 두 블럭 떨어져 있는 곳을 이용하세요 얘기 드렸죠. 이유가 있어요. 왜? 바로 근방에 있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얘기를 해놓으면 주변의 소문이 빨리 확산돼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은 저 집이 언제쯤 문 닫을 거래. 자, 내가 폐업하고 문 닫은 사실이 알려지는 순간에 고객들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폐업하고자 하는 곳에 가서 팔아주고자 하는 욕심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체크하셔야 되고, 두 번째, 실제 사례인데요. 예전에 대표님은 두 블럭 이상이 떨어진 데다가 내가 매물을 올려놨는데 임대인이 급한 마음에 바로 가게 주변에다 매물을 올려놓은 거예요. 한번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울면서. 사장님 왜 그러세요? 했더니 자, 제가 매물을 보러온 사람이 있는데 바로 옆에 있는 부동산에서 이분이 한 달 뒤에 폐업할 것이니까 한 달 뒤에 들어오시면 권리금 없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 한마디란 거예요. 자, 누가 들어오겠어요? 한 달 뒤에는 권리금이 없는데. 결국은 계약이 파기가 되고서 권리금도 못 받고 혼자 떠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렇듯이 문제가 발생될 수 있어요. 자, 여기서 하나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간혹 내가 이런 것도 귀찮아. N사의 부동산 사이트, D사의 부동산 사이트 이런 식으로 올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실제 그건 위험한 짓이에요. 부동산 매물을 보고서 부동산 컨설턴트들이 여러분들한테 작업을 하고자 올 경우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내놓은 매물 좋은 권리금에 판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좋은 권리금에 판매를 하니까 광고 비용으로 300에서 500만 원을 먼저 내십시오. 이렇게 요청이 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간혹 그 비용을 모르고서 납입을 했다가 홍보 효과도 못 보고서 돈만 날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명 부동산 브로커 형태인데요.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근데 내가 안 나갔으니까 돈을 회수하겠지? 아니에요. 그 광고업체에서는 자체 부동산 페이지에다가 매물을 올린 상태이기 때문에 광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혐의가 없습니다. 꼭 이 부분 주의하십시오. 누가 여러분들 사업장을 매매해 주겠다. 선 비용을 요구할 시에 선 비용을 절대 주지 마십시오. 자, 이 부분까지 끝나면 무엇이냐? 종업원을 퇴직시켜야 돼요. 내가 종업원이 없으면 괜찮지만 종업원이 있다 그러면 조치를 해줘야 됩니다. 자, 1년 이상 종업원이 1년 이상 근무했다 그러면 퇴직금을 지급해 주셔야 됩니다. 퇴직금은 한 달 31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단순하게 퇴직금만 지급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해고 예고라고 있어요. 해고 예고가 뭐야? 자, 종업원한테 내가 어떤 사정으로 언제 폐업할 것이야, 문을 닫을 것이야 해서 예고를 해주셔야 돼요. 이 해고 예고를 해주시고 해고 예고에 대한 수당으로 한 달치 급여를 더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왜 해고를 하냐? 예고라는 자체는 종업원이 퇴직 이후에 생계를 이끌어야 돼요. 그래서 내일 폐업합니다 하면은 내일 폐업할 수가 없어요. 폐업하더라도 그 사람의 그 종업원한테 다음 달 한 달씩 임금을 주시는 거예요. 왜? 종업원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미리 얘기를 하십시오. 자, 이것도 안 된다? 권고사직도 있습니다. 자, 내가 지금 사업장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미안하다. 내가 돌봐주기 힘드니까 네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나가라. 이런 식으로 해서 받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희망퇴직까지 받습니다. 그러면 희망퇴직과
뭐 권고사직은 서로의 합의점을 찾았기 때문에 이런 데 대해서 해고에 대한 뭐 한 달치의 그런 부분은 가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종업원들과의 유대관계나 이런 것도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이 법을 이용해서 종업원들이 대표자들한테 요구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꼭 주의할 사항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직업까지 내보냈다 그러면 지금 내가 사업장에 갖고 있는 직기, 기기 다 정리를 하셔야 돼요. 자, 직기, 기기 언제부터 정리하느냐? 음식점은 1개월 남았을 때부터 정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편의점이나 도소매점들은 3개월 남았을 때. 자, 이 시점은 무엇이냐? 내가 정리를 하는데 내가 아무리 좋은 제품이라도 뭐 어디에 중고 사이트에 중고 시장에 내놓는다고 해서 바로 판매가 되지는 않습니다. 일정 시간이 소요가 돼요. 그래서 그 소요되는 시간을 보는 거예요. 지금 내가 좋은 제품 있다? 뭐 그래 N사에 뭐 중고 사이트 올리면은 뭔가 바로 판매될 것 같아? 생각 같지가 않아요. 예전에 뭐 제과 체인점이 있었는데 조그만 샌드위치 냉장고가 하나 있었어요. 실제 구매해서 사용한 지가 한 6개월 정도? 그때 구매할 당시에 금액이 800만 원이었어요. 결론은 폐업 당시에 중고업체에 20만 원 주고 판매했어요. 자, 6개월 만에 이 정도도 손실이 난다는 얘기예요. 보통 중고기기 업체에서 구매할 때 여러분들이 상 금액, 그 금액의 5%에서 15%를 책정합니다. 그건 알고 계세요. 그런데 이 금액이 너무 적다?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온라인이나 아니면 동호회 아는 사람들 통해서 판매하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시간이 촉박하다? 결국은 뭐냐? 고철값이 돼서 나는 5%도 못 받고 1%, 2%에서 끝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미리 시간을 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1개월 남았을 때 한다. 지금 다 빼야 되나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내가 폐업 시점이 언제니까 언제부터 물건을 정리할 예정입니다라고 해서 미리 고객을 확보해달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하나 정리를 해야 됩니다. 재고는 결국 돈이에요. 그래서 하나 욕심 부리지 마시고 정리하세요. 보통 욕심을 부리다가 계약 단계에서 깨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내가 욕심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내가 조금이라도 남을 수 있다 그러면 정리를 하십시오. 안 그러면 마지막에 철거 단계에서 고철로 들어가요. 자, 고철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앞에서는 돈을 받고 했어요. 자, 철거로 고철 단계가 되면은 여러분들이 고철값을 주고 버려야 됩니다. 되려 손실이 또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판매 가능한 거는 판매해라. 자, 이 부분에서 한 가지 유의사항 알려드릴게요. 아까 온라인 판매 얘기 드렸는데 온라인 판매 시에는 온라인 판매가 가능한 제품이 무엇인지를 한번 정리를 해보셔야 돼요. 막연하게 내가 뭐 가스레인지를 파는데 가스레인지를 온라인으로 보낼 방법은 없어요. 중간에 가다가 깨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손상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걸 제외하고 온라인 택배 시스템을 이용했을 때 손실이 없이 발송될 수 있는 거를 미리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그래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향에서 내가 어떤 식으로 판매할 것인지를 정합니다. 두 번째, 제품의 만들어진 연도. 자, 기본 전자제품 같은 경우는 연수를 보통 2년을 따져요. 2년이 넘게 되면 거의 고철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구매한 냉장고가 연도가 3년, 4년 됐다. 결국은 폐기 처분한다고 생각하시던가 아니면 다른 거 나갈 때 덤으로 껴주신가 해야 돼요. 거기서 수익을 찾긴 어렵다. 그래서 꼭 연도나 이런 브랜드 이 부분을 꼭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자, 여러분들이 종업원까지 퇴직시키고 그 다음에 안에 있는 직기, 기기, 재고 상품까지 다 정리를 했다. 이러면 이제 할 부분이 있어요. 철거 및 원상 복구입니다. 철거 및 원상 복구, 지금 또 문제도 많고 말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단순하게 철거미 원상복구를 할 경우 본인 스스로 결정하면 안 됩니다. 꼭 임대인과 협의를 하세요. 임대인과 협의를 할 때에는 임대인을 사업장에 불러놓고 조그마한 종이라도 꺼내서 임대인과 목차를 적어 놓는 겁니다. 어느 부분을 철거할 것이고 어느 부분을 어떻게 복구할 것인지 하나하나 써보세요. 그리고 마무리에다 몇 년, 몇 월, 며칠에 이렇게 철거 및 원상 복구하기로 하였습니다. 하고서 임대인의 서명을 받으세요. 이 부분이 없으면 차후에 또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예전에 오산에서 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초반에 임대인과 철거 복구에 대한 부분을 협의를 했어요. 그런데 막상 철거가 진행되는 첫날에 임대인이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이 부분을 더 철거해달라, 더 복구해달라, 또 요청이 들어온 거예요. 자, 거기서 또 말싸움이 됐어요. 아니, 기존에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언제? 난 그런 얘기 한 적이 없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정리가 안 되면은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임대인이. 결국은 어디 하소연할 데가 없는 거예요. 저보고서는 하는 얘기가 그때 구두상으로 다 끝냈습니다. 근데 구두상으로 끝냈지 실제 기록이 있다 그러면 자, 이렇게 합의하지 않았습니까? 한마디라도 해서 정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중요해요. 예전 또 예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용인에 있던 한 카페였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였어요. 기존에 카페를 인수하다 보니까 뭐 본인이 특별하게 시설한 건 없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요청한 복구 번호가 사무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카페에 있던 주방 시설, 화장실을 다 철거하고 기존의 사무실 형태로 복구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왔어요. 자, 이 부분에 대해 대응을 또 하려고 하니까 문제되는 게 기존에 내가 입점하기 전에 있던 자료가 없는 거예요. 자, 수소문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또 기존 임차인이 미국으로 또 이민을 가가지고 결국 연락이 되질 않았어요. 자, 어쩔 수 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철거 복구를 하면서 비용이 또 발생됐습니다. 자, 여기서 또 이제 악덕 임대인을 만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있느냐? 실제 목구멍 하나까지 메꿔달라고 괴롭힌 현상도 있었어요. 한 분이 거의 한 일주일에 한 번씩 임대인이 연락이 와가지고 자, 여기에 목구멍이 있으니까 목구멍을 메꿔라. 여기에 유리에 금이 갔으니 유리를 갈아라. 이렇게 쫓아다니다 보니까 한 달 동안 스트레스 받아서 결국 병원에 입원한 적도 있습니다. 이렇듯이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꼭 임대인과 협의를 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더 짚을 부분. 철거를 언제 할 것인지 시점도 보셔야 돼요. 보통 주택가 같은 경우는 주말에 사람들이 거주를 하다 보니까 철거한다고 철거 차량이 왔다 갔다 하면요, 좋아하질 않아요. 주변에서 민원 신청해가지고 벌금을 물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상업지구도 마찬가지예요. 상업지구가 저녁에 이루어지는 상업지구다. 그러면 낮에 해야 되는데 낮에 이루어지는 상업지구다. 마찬가지로 민원이 들어와요. 먼지 날려서 내가 손님이 떨어졌다. 배상해달라. 이렇게 또 신고 들어온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손실이 생각지도 않게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하나까지 다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희망 리턴 패키지라고 점포 철거비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막상 어려운 부분이 있고 손실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기관에서 평당 8만 원,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꼭 명심하셨다가 한번 이용하시는 것도 여러분들의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꼭 잊지 마시고 메모해 놓으세요. 그리고 신청하세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얘기 드리고 싶은 게 희망 리턴 패키지에서 점포 철거비 이외에 또 사업정리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정리 컨설팅은
여러분들이 사업을 정리하기 이전에 과연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인지 이 부분을 한번 컨설턴트를 통해서 상담을 받아보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마찬가지로 재기 전략에 대한 부분이 있고 세무 부분, 그 다음에 부동산 부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직무, 직능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꼭 한번 상담 받아보시는 것도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자, 여기까지 완료되면은 결론은 공실이 되겠죠? 이 부분에서 할 일이 있습니다. 공과금 정리. 자, 기존에 사용하던 수도, 전기, 가스, 인터넷 등 공과금을 정리하셔야 돼요. 이 공과금 자체에는 정리가 번거롭다? 그러면 차후에 보증금에서 제외해서 받을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다 정리를 하셔도 돼요. 여기서 하나 더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 공과금 외에 렌탈 부분이에요. 렌탈? 자, 여러분 쉽게 생각해서 창업 시에 정수기, 포스기기, 뭐 이외에 CCTV, 여러 가지 부분의 렌탈이 있을 거예요. 이 렌탈 부분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실 때 계약서를 확인하세요. 계약서 내에 보통 2년에서 3년 정도의 약정 기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창업 기간이 1년, 2년 미만이다? 결국은 위약금을 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뭐 위약금? 얼마나 되길래? 내가 뭐 월상료 몇만 원밖에 안 냈는데 그럼 뭐 똑같이 위약금 몇만 원 곱하기 남아있는 계월수 아니겠어? 오산이에요. 그 위약금 부분에는 여러분들이 설치했던 설치비부터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위약금이 크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기존에 서울에서 한 예가 있었는데 포스기기, 인터넷 이 위약금이 붙은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했느냐? 포스기기, 정수기 이 부분을 다 집으로 가지고 갔어요. 계산해 보니까 위약금을 내는 것보다 내가 몇 달 정도를 이용료를 내는 게 더 싸다는 결론이 나온 거예요. 이렇듯이 방법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렌탈 부분에 대한 위약금도 꼭 확인하십시오. 자, 여기서 다 끝난 거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거 보증금을 회수해야 돼요. 근데 보증금 회수? 뭐 주인이 돌려주겠대. 임대인이 뭐 언제 주겠다 그러니까 괜찮을 것 같아. 이거 참 분쟁 중에서 많이 일어난 분쟁 중에 하나가 또 보증금 회수예요. 보통 임대인 같은 경우 자가 건물, 자체적인 자비를 들여서 건물을 지으면 괜찮은데 실제 노후 생활을 위해 가지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건물을 지은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낸 보증금 자체가 어디 있겠어요? 은행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낸 임차료가 은행에 이자로 가는 거고. 자, 갑자기 보증금을 돌려줄 시기가 되면 어떻게 돼요? 임대인은 다시 그 보증금을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야 돼요. 예전에 의정부에서 도소매점을 운영하는 사장님 계셨는데 임차료가 하루만 늦어도 전화해서 욕을 하던 임대인이 막상 임대차 만료기간 한 달 남은 상황에서 전화를 안 받아요. 자, 제가 한 달 남은 상황에서 나갈 계획인데 보증금 언제 돌려주겠습니까? 물어봤더니 알았어요 라는 대답만 하고서 전화를 안 받아요. 다시 보름 정도 남은 기간에 전화를 했어요. 그때부터는 전화가 짧아지기 시작합니다. 잠깐 제가 출장 나와 있어가지고 죄송합니다.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임대기가 일주일 남으니까 수채 휴대폰에 전화가 안 돼요. 답답해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어떻게 하냐고. 제가 해드릴 얘기에 딴 거 없습니다. 빨리 내용증명 발송하세요. 내용증명 발송하셔가지고 임대차 보증금에 대해서 언제까지 지급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내용증명을 빨리 발송하세요. 이 부분을 발송 안 하면은 받기 어려울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드렸어요. 자, 그래서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2차례 발송하자 임대인이 연락이 왔어요. 자, 좀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자금이 없으니까 좀만 여유를 주면은 3개월이든 6개월 이후에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바뀐 거예요, 또. 자, 그런데 막상 폐업한 입장에서
보증금이라도 있어야지 차후 생활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보증금 자체가 3개월, 6개월? 결국은 그것 때문에 또 분쟁이 됐습니다. 실제 부천에서도 한 가지 예가 있었는데요. 어떤 예냐?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을 아는 분을 받겠다고 해서 임차인을 내보낸 거예요. 자, 그래서 철거 복구가 다 되고서 나갔는데 임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거예요. 왜 안 돌려주냐? 아는 분이 들어오기로 했는데 3개월 정도 있어야 들어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3개월이 지나야지 돌려줄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깨알 팁 하나 드릴게요. 폐업 신고 이전에 임대 보증금을 다 받아야 됩니다. 임대 보증금을 받고 폐업을 해야지 폐업한 이후에는 임대 보증금을 받기 더 어려워져요. 결국 이분은 변호사를 선임해서 법적인 소송을 들어가서 1달 반 만에 보증금을 받았어요. 근데 보증금 받기 전에 폐업하지 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폐업을 안 하게 되면 신규 임차인이 들어와서 사업자 등록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사업장에 한 개의 사업자만 등록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빌미로 해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폐업일을 약간 늦추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는. 이해가시겠죠? 이 부분 외에도 여러 가지 법적인 부분을 이용해서 보증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좀 길어질 것 같다? 판단되면은 빨리 내용 증명부터 발송하시고 한 가지씩 정리를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증금 회수가 됐다. 여기서 할 부분은 폐업 신고예요. 폐업 신고는 온라인을 통해서도 가능하고 아니면 사업장 관할 세무서도 가능합니다. 가급적이면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셔서 상담 후에 진행하시는 걸 권해드려요. 마찬가지로 폐업 신고서에 작성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존에 영업등록증이 있는 영업허가업종은 영업등록증을 첨부해서 방문하셔야 됩니다. 근데 내가 장사를 하다 보니까 영업등록증이 분실됐어? 영업등록증 분실에 대해서도 사유서를 작성하면은 받아주니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폐업 신고하면은 마무리가 뭐겠어요? 세무정산이에요. 세무정산? 우리가 제일 알아둘 세무,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두 가지 세무를 정산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여러분들이 폐업 신고한 다음 달 25일이에요. 제가 오늘 폐업 신고를 할 거예요. 오늘 폐업 신고하면은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시고 납부하셔야 됩니다. 근데 또 하나 문제가 생겼어요. 막상 내가 폐업하다 보니까 자금이 없어. 신고해서 내가 부가가치세 못 내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겁이 나서 신고를 안 하시는 대표님도 계세요. 여러분들 신고 안 하게 되면요. 가산세가 발생됩니다. 여러분들한테 더 피해가 가는 거예요. 내가 부가가치세를 낼 여력이 없어도 신고는 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 능력이 없다 그러면 세무 담당자 상의를 해서 분할을 하셔서 내시면 됩니다. 내가 이번 달에 얼마, 다음 달에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분할해서 내겠습니다 하면은 인정받을 수가 있어요. 그냥 회피하면은 위험합니다. 자, 그러면 종합소득세가 남았어요. 종합소득세는 언제 하느냐? 폐업한 다음 해. 자, 오늘 폐업했으니까 종합소득세 언제겠어요? 내년 5월 달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내년 5월 달에 내가 1월 1일부터 오늘 폐업한 날짜까지의 소득을 신고하시는 거예요. 이해가시겠죠? 이렇게 해서 종합소득세까지 완료를 하셔야지 여러분들이
모든 폐업이 완료됩니다. 아까 처음부터 얘기했듯이 이런 단계 하나를 지키셔야지 여러분들의 손실을 조금이라도 더 줄일 수가 있어요. 한 분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과연 손실을 어느 정도까지 줄일 수 있습니까? 정확한 퍼센테이지 몇 프로다 이런 금액은 없지만 대략적으로 한 30% 정도의 내가 손실을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마지막입니다. 폐업 이후 서두에 얘기 드렸듯이 약간의 냉각기를 가집시오. 왜? 폐업 이후에 무엇을 할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라고 얘기 드렸죠? 보통 이제 폐업하시는 분들을 한번 연구를 한 통계 자료가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폐업하시는 분들 자체가 폐업 이후에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생계 활동이에요. 폐업 전까지는 내가 그래도 하루에 5만 원, 3만 원, 10만 원 조금이라도 벌어서 유지가 됐었는데 폐업한 이후에는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폐업했을 때 내가 생계를 어떻게 꾸릴 것인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폐업하다 보면은 내가 어느 정도 채무를 갖고 끝나면 괜찮은데 채무가 발생돼서 어려움을 겪는 부분도 있어요. 실제 많은 분들이 폐업 시 채무를 끌고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채무에 대한 부분을 내가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계획을 잡으셔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채무가 얼마고 이 채무를 언제까지 어떤 방법으로 갚을 것인지 꼭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채무 정리하면서 결국은 여러분들은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용등급은 결국 뭘까요? 돈이에요. 그래서 꼭 신용등급에 대해서 한 번 더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현장에서 제가 많은 폐업자를 만나고 상담을 해봤어요. 근데 폐업하다 보면은 그냥 그런가 보지 꼭 이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상담하다 보면은 두 가지 특징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어떤 거냐? 이사를 간다. 폐업하게 되면 주변의 시선들이 바뀌어요. 너 폐업할 줄 알았어. 너 나한테 서비스 안 줄 때부터 너 알아봤어. 딱 한마디예요. 주변의 눈총 때문에 이사를 먼저 가요. 두 번째, 아까 얘기했듯이 채무가 발생되다 보니까 이혼을 해요. 왜? 그 채무를 가족들이 떠안는 순간에 가족들의 생계가 깨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혼을 해요. 참 안타깝습니다. 자, 폐업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한테 큰 치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뭔가 이제 억압된 감정으로 올 수도 있고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연락 오셔서 아니면 카톡으로 이렇게 문자 남기시는 분들 폐업 이후에 문 밖에 나가는 것도 겁이 나요. 이런 메시지 보내시는 분도 계세요. 자, 여러분, 폐업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종착지는 아니에요. 잠깐 여러분들이 거치는 한 과정입니다. 폐업이라는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은 하나의 배움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의 끝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폐업을 하게 된다고 해서 주눅 들지 마세요. 자신 있게 이야기하세요. 나는 폐업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어. 그리고 차후에는 어떻게 성공할 것이야. 뭘 할 것이야. 이야기하세요. 주눅 들어서 내가 폐업에 대해서 감정이 오래 간다? 여러분들 재계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재창업, 취업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 폐업은 여러분들한테 잠깐 있는 교육, 교과서 중에 한 페이지 이것만 기억하시면은 여러분들 다시 재기에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강의를 들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